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로서 소리내어 읽어 이해하기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견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다소 또 좀 많은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변방 아니다. 꼬리표는 분열시킬 뿐 한국 구구논쟁 가열. 첫 번째 시리즈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구구 성향이 대중정치 중심부에 들어왔다. 최영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구구라는 공격적인 말로 특정 세대를 규정하면 오히려 감정적 반발과 사회적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다. 정한울. 이런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21% 구구 성향 연령 소득 분포는 U자형, 젊은 세대와 저같이 꼰대 노땅 세대들이 구구다, 이렇게 해서 U자형이라는 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연구팀은 구구를 극, 파, 익스트림, 포퓰리즘과 라이트, 컨서베이티브의 속성을 모두 가진 집단으로 정의했다. 극의 속성에는 권위주의, 강한 지도자 필요, 급진주의, 기존 체제의 과감한 타파 필요, 반엘리트주의, 기득층에 대한 불신 포퓰리즘, 이런 거 하고, 오른쪽의 속성에는 토착주의, 반이민주의, 보수주의, 전통가족 도덕 중시, 반공주의, 사회 다윈주의, 다원주의 같습니다. 능력주의, 불평등을 정당화가 포함된다. 보수라고 답한 비율은 55%였다. 이는 주관적인 정치 성향만으로 구구를 구반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커뮤니티, 알고리즘 기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에코체인버, 폐쇄적인 정보 공간에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뭐 함으로써 특정 의견이나 사상이 증폭되는 현상 등 극우 성향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팀이 진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마치 사회 부적응률로 어그로를 끄는 기획기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그 구구라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알고리즘 기반 SNS, 폐쇄적인 정보 공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마치 이 사회에서 그 실패한 자들의 집단 같은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논하기 전에 극좌부터 개념 정의를 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극좌라는 게 뭐기 때문에 극우는 뭐다 이렇게 해서 양극을 얘기를 해야지 요거는 조금 속된 말로 거시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방위력 강화 촉구, 일미 외교장관 긴밀한 공조 확인,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7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상은 1일, 일본 시간 2일 미명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해 일미 동맹의 억제력, 대체력 강화를 향해서 긴밀히 제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루비오 씨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을 제기, 이와야 씨는 일본 자신의 판단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진행시킨다라고 전했다. 마치 상당한 그 주체성 있게 표현을 한 것처럼 쓰고 있네요. 회담 후 이와야 씨는 기자단에게 방위부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 교환한
없었다라고 설명했고,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에 배려 예산에 관해서도 특별히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워싱턴에 가서 회의를 한 모양인데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그런데 국방은 국방이고 트럼프 일본 버릇 나쁘다 관세율 최대 35%로 상향 시사. 이 버릇 나쁘다라는 그 영어 표현이 밑에 나와 있어요. 김진희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생각하지 않아. 이래 통보했던 24% 관세율 상향 위협 30에서 35% 언급. 대일 무역서 자동차 부분 불균형에 불만 드러내. 특히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에 대해 그들은 매우 강경하고 버릇이 나쁘다. So and spoi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릇이 나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30-40년 동안 미국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익스플로이트, 착취라는 게 식민지 착취 이런 거보다도 익스플로이트는 최대한 우려먹었다. 이런 표현이 그 개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미국산 자동차는 10년 동안 한 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에 있어서 매우 불공평했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그냥 사실은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는 의미에서 무역 적자가 되더라도 따졌던 거 아니에요? 사실 자신들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이 되면서 이제 균등하게 주고받고 하자. 우리도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동맹은 그래서 동맹이고 관세는 관세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한국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30% 우리는 얼마인지 잘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빨리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금, 에너지, 의료 서비스 상원의 트럼프 메가법인이 비즈니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방법. 벤 워스쿨 워싱턴 특파원 야후 파이낸스에서 7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굵은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이트와 부채 한도 증액은 세금, 에너지, 의료 등 미국 경제 전반을 재편할 예정인 약 9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안의 2조각에 불과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소비세 형태의 새로운 역풍을 제거하기 위해 막판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머스크는 이게 부채가 늘어나면은 자기가 효율성 도지에서 쇠 빠지게 일하고 나왔는데 웃음거리가 된다고 좀 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러나 국견 당석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부터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화당의 우선순위가 다양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페이지나 달하는 거가 집권 6개월 만에 나왔다기보다는 트럼프 1.0 때부터 준비된 법안으로 인식이 됩니다. 워싱턴 DC의 CEO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기업인들끼리의 어떤 압력단체로서의 회합이죠. 미국이 기업이 투자, 고용,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로 남을 것이라고 빠르고 결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통과가 됨으로써 미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 법안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하원으로 돌아가서 이제 최종 통과가 된다. 개인 및 법인세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에너지 및 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협상은 거의 말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되었는데, 전체 패키지는 향후 몇 년 동안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9천억 달러 줄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촌병원과 같은 부분의 구석구석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벽지나 한지 이런 데 가서 의료의 보편적인 의료를 위해서 좀 외지에 가서 고생해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진은 알래스카 주지사로서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알래스카는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 하는 주지사가 최종 이 찬성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고 취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 액트가 아니고 빌이군요. 바이 더 넘버즈, 트럼프의 숫자로 표현된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그래프로 돼 있는 거를, 영어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좀 번역을 해가지고 코스트 비용에 대해서 왼쪽에다 놨고 오른쪽에 옵셋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방비 1,440억 달러 증가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메디케이트는 이제 그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역량 지원 프로그램, 극빈자를 위한 요것도 삭감한다. 일해서 먹고 살지 앉아서 흑인들이 뭐 역량 보충,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이 식사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요거 줄이겠다, 이런 거죠. 교육비 삭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모코프 스키를 트럼프의 메가빌에 찬성하게 한 방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캐서린 툴리, 맥마누스와 조던 칸이 폴리티코에서 따로 보도를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로 유명한 알래스카 공화당 의원은 여전히 당의 대표 법안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머스크 씨가 씨름하고 있던 것은 꽤 기본적인 것인데 법안이 그녀의 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했고, 그들은 모코프스키와 몇몇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있던 태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금을 결국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때 했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알래스카가 자연 환경을 또 유지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정부 4.7조 NXC 지분 매각 본격화, 유력 후보의 중 텐센트. 저같이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김정용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월 2일 날 보도했는데 이것도 다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가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 텐센트에 넘어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관 중국이 한국의 게임사나 어떤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까지 계속 침투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 글로벌 게임 싹쓸이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정부가 중국한테 자꾸 남기려고 하는 걸 보니까 벌써 집권한 지 한 달이 이제 됐는데 벌써 이렇게 친중 행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날아간 김정주 한국 디즈니 꿈꾼 넥슨 창업자 별세. 그래서 NXC가 2022년도 그 김정주 씨가 그 하와이 어딘가에서 사망해가지고 가족들은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죽었다 하지만은 아직도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2일 던파 이용자는 암호화폐를 받고 김동주 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꾸 인수하려고 하고 이러니 건강이 안 좋아지지 중국 돈 세탁해 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파악한 블로그도 있습니다.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기밀연구원 블로그라고 이런 것도 검색이 됩니다. 에픽게임스도 중국 지분 꽂혀 있던데 팀 스위니 이분도 어쩌면 건강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중국과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건강에 안 좋냐? 중국하고 자꾸 뭔가 암호화폐 하려고 그러면은 싫어하는 애들이 누굴까 하면은 뭐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문이 된다 이게. 사망 원인에 우울증이 아니고 암호화폐 관련설이 있다는 거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분을 텐센트한테 남긴다. 텐센트는 미국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거죠. 공산당이 아니고 중국 해방군이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중국의 이 침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5 때 침공한 거 외에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더 파이널 레코닝 2025 보다 더 흥미진진한 시나리오가 있는 트럼프발 미중 신냉전이라고 영화보다도 요즘 매일매일 볼거리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좀 늦게 봤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디지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AI 엔티티로 인해 전 세계 국가와 조직의 기능이 마비되고 인류 전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존재 자체가 기밀인 에단 헌터와 그가 소속된 IMF 임파서블 미션 폴스 뿐이다. 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키를 손에 쥔 에단 헌터 해가지고 2시간 반이나 되는 걸 갖다가 오줌 마려운 거를 꽁꽁 참으면서 끝까지 거의 봤는데 엔티티를 초기화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왜 침몰한 러시아 잠수함에 있다는 설정이 줄거리 짜임새가 완벽한 것 같지는 않다. 의심한 반응이 런닝타임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흑인 관객들을 위한 흑인 여성 대통령이 엔티티가 장악한 핵 보유 국가들에게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 핵 미사일 공격을 최종 포기한다. 에단 헌터가 엔티티를 무력화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해서 긴장감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톤을 먼저 대통령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톰 크루즈가 결국은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엔티티를 통제하려는 악당력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다. 나중에 죽는지는 몰라도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가 나옵니다. 초기 스파이류 영화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대립을 전제로 했다. 초창기 007 제임스 본드도 그랬지만 소련 해체 후 적은 세계 정복 음모 단체로 바뀝니다. IMF도 좌우 이런 이념 전쟁이 아닌 AI 인공지능 엔티티를 공동의적으로 설정합니다.
현재의 신냉전은 미중 대립인데 실제 돌아가는 현실이 스파이 드라마보다 매우 흥미진진해서 히트칠 만한 시나리오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CIA 중국인 요원 모집이 된다면 어찌어찌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대는 아마도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포함해서 이렇게 좀 되시겠다.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미션 임파서블, 이제 그 톰 크루즈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액션 거는 많이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첩보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간첩 행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죠. 시나리오를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싱크탱크, 미 이란 핵시설 공수, 북한 무력 도발 억제력 확보. 이영경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7월 2일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전쟁을 분쟁을 없애자는 거지 공격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북한의 핵도발 억제력은 확보한 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니까 이란을 또 핵무기 개발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드론 같은 것도 침투하고 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 사령관 개인적으로 자살 드론 공격 폭탄으로 죽이고 미사일도 쏴가지고 방공망을 거의 무너뜨린 다음에 여유 있게 이 스텔스가 쫙 날아가서 벙커 베스터를 투과해가지고 무력화시켰다. 그런데도 짠짠이 완전히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된다는 뉴스도 또 없는 건 아닌데 트럼프 아저씨가 매우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네타냐후가 다시 미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안 되겠어. 저런 당신 내 미국 내에서 그 좌파 언론 애들이 자꾸 이란이 뭐 건재하다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가자 지구도 완전히 좀 팔레스타인 추방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좀 시나리오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북공정, 사이버, 여론전, 문화 공작까지 시진핑 생각해도 한국 영향력 키우기 전략은 계속될 것이다.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2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개인 아닌 체제로 움직여 중국 미소 외교 이면의 함정과 양면성 조심해야 2002년 시작 대한 영향력 공작 계속될 것. 벌써 한 25년 이상 거의 30년 국교 정상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와 패권 경쟁도 포스트 시진핑 외에도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시진핑 개인과 무관한 집단 지도 체제의 지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김일성 사망 때와 유사한 착각, 중분열 가능성은 작은 거 아니냐. 중의 단기적 유화제 스쳐 장기적 전략은 불변. 한국 겨냥한 중의 통일전선 공작 이미 수십 년째 진행 중.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여론 조작과 정보 공작을 시도해왔다. SNS 계정 수백 개 가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정원, 중의 가짜 한국 언론 정보 공작 공식 확인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그 보고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
중국은 해외에서 허위 정보와 유포와 갈등 증폭 전략을 활용해 동맹 약화를 꾀해왔는데 한국도 그 표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까 뉴스 중에서도 일본이 버릇없다 이런 표현들 조심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단어 아니냐라고 저는 그것도 아까 뉴데일리였는데 보수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표현은 좀 다르게 좀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 언론을 사칭한 가짜 인터넷 매체 200여 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밀경찰서 동방명주라는 중식당으로 형태로 운영된 거 계속 있는데 중화요리집인데 거기에 친중 정치인 아새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또 마약과 관련된 것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공자학원을 한국이 최초로 들였답니다. 이게 문화적인 게 아니고 이것도 그 침략, 그 침공의 한 방법이죠. 친분 강조하던 중국 미소 외교 사드 사태에 돌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해 있으면서 동북공정 이런 거 계속하고 있고 또 매력 공세를 또 펼치긴 했었다. 그 2014년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래서 베이징은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세우고 시안 충칭에 한국 광복군 기념비를 세워주는 등 상징적 설문도 제공했다. 항일운동한 건 맞은데 공산주의자로서 항일운동한 것들을 지켜 세우고 있죠. 그런데 스리랑카, 그리스 등 중국 부채함정 외교의 현실,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전략, 시진핑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진은 17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2차 중국 중앙아시아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가서 직접 한 건지 화상 회의를 한 건지 그거는 지금 불분명하네요. 요즘 드문불출한다는데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거부권 폐기, 부활 첫사례. 김보선 기자가 아이뉴스 24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청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합의. 핵심 쟁점이던 3%를 진통급 합의 도출 일부 보완키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립 후 결정한다. 여당 국민통합 민생경제 살리기 이행 국회 노력 결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되면은 지금 기업들이 엄청 싫어하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청회의 도입,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세 가지 법안에 우선 합의했고 하지만 3%룰과 함께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의 요구권,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자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를 거쳐서 전체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가결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로 이런 뉴스 제목이 나왔죠.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만드는 현 정부라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이제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업을 통제한다.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미국 2029년 회계연도 국반수공법 NDAA 20이요. 시크가 슈드라고 유튜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사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시기, 미국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국반수권법이 통과되었다. 특히 821조는 단 한 줄로 되어 있으나 그 전략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제821조는 사실상 2024년도 국반수권법 제842조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조항은 경쟁적 군수지원 시범 시제품 개발 프로그램의 대상국 명시한 것으로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경쟁적 군수지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콘테스티드 로지스틱스 병참이죠. 콘테스트. 분쟁 지역이나 적의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군이 탄약, 연료, 장비 등의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항만, 공항, 기지, 인프라가 미국의 분산보급 거점으로 본격 활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말 그대로 한반도가 전진 물류기지로 지정되는 셈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 영국, 캐나다와 함께 경쟁적 군수지원 체계를 실험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이 새로운 군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급속한 강화가 그 배경에 있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서는 핵협의그룹 NCG 창설에 합의했고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안보협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미국 수권법이 나왔는데 병참을 위해서 기지, 병참기지 역할들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은 한국을 전시작전 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병참기지 역할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중 이재명 정부가 과연 9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 이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연합훈련의 정량화 및 확대 방산기술 협력 등이 구체화되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추진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담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적 계산이 필요하다. 이번 조항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과 감수해야 할 위험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 오는 9월 20일까지 미 국방부는 의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 안에 한국의 입장과 조건이 반영되어야 협상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정책의 방향과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가 말한 실용 외교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입증되어야 할 때라고 했지만은 친중 정권이 이게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한국을 병참기지로 활용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내놓으라는 기획위원회가 보고서를 낼 예정인데 지금 미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남이 잘 지어놓은 밥 위에 재를 뿌리는 일은 부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칸이. 정치계의 군사기밀 노린다. 한국 대학가에 은밀히 스며든 중국 스파이. 유사한 뉴스 언론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문정 뉴데일리에서 부산 미 항모 불법 촬영 유학생 첫구속.
중국 국가안전부 관광객 위장요원 파견, 간첩죄 북한정, 중국 스파이 처벌 난항, 중국 국가정보법 모든 국민 첩보원화 논란, 국내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돌파 경고 등 중국 유학생 외국인 최초로 형법상 일반 이적죄 적용, 국내에서 잇따른 중국 관광객 유학생들의 군사시설 촬영, 중국 대사관 이례적 주의령 발령, 중국 당국은 자국민 보호와 법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중국인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시 이들을 조직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유학생한테 뭔가 지시가 되면은 그거 제대로 안 따르면은 나중에 귀국해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 첩보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중국인 모두가 첩보원, 중국 국가정보법의 위력, 사건들의 배경에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중국인 유학생 급증, 보안 위협 증가 우려, 한국간첩법 북외 제3국 간첩은 처벌 불가.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째 되고 있다. 우리 국방백서에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친중 애들이니까 간첩법을 안 바꾼다고 그러면은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중국을 주적으로 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내면은 중국 애들 그 스파이 활동으로 전부 다 간첩법에 의해서 왕창 작사를 낼 수 있는 거죠. 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미국, 일본, 어딘지 부분 국가는 모든 외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죄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정권 뭐 보수 정권이든 누구 정권이든 다 친중 아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간첩법을 안 바꾸고 그렇게 했었단 얘기죠. 근데 친북, 종북 세력들이 집권을 하니 이게 뭐 적용이나 되겠습니까? 쓰나미처럼 밀려온 롤구름 46도 폭염 포르투갈 해안 덮었다. 서희원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맨 앞에 편집을 큰 화면으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급속한 그 찬 공기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됐다라고 여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인간한테 악영향은 없다는 게 결론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